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시간 얘기는 철근 콘크리트에서 피복 두께가 과연 뭐냐, 그리고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77이가 피복 두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라는 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 때부터 로만 콘크리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근래에 와서 철강이 발달하면서 이 일반 콘크리트의 단점을 철근이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철근 콘크리트라 그러죠. 철근 콘크리트. 다시 말하면 철근 보강 콘크리트예요.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인데, 그러면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두 개가 합쳐지는 데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 열받으면 팽창률이 같다 이겁니다. 온도에 따른 철과 콘크리트의 팽창률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합성이 될 수가 있어요. 철근은 많이 늘어나는데 콘크리트는 덜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게 내부 응력으로 파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안에 철근 대신에 철근하고 똑같이 생긴 구리를 집어넣었다. 구리 철근, 구리발을 넣었다. 그러면은 열받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구리는 콘크리트보다 3배가 늘어나요. 또 식으면 또 3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철근이 스틸이기 때문에 녹이 납니다. 부식이 되는데, 일반 공기 중에서. 다행히 콘크리트는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철근은 알칼리 안에서는 녹이 안 납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슬슬 알칼리성이 없어지고 중성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철근이 녹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행히 중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이 철제라는 게 우리 철골 마찬가지 다 철제인데, 온도가 약간만 올라가면은, 약간이라 그래서 뭐 100도, 200도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에 화재가 나면은 불과 5분, 10분 만에 1000도가 넘어가 버려요. 1000도가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철제는 열을 받으면은 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한 380도, 400도 올라가면요, 강도가 절반 정도 떨어져요. 800도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철이 강도를 거의 잃어버립니다. 강도가 한 10%, 뭐 800도에서 좀 올라가면 아예 그냥 액상화가 되려고 그래요. 강도가 제로가 돼버린다. 그래서 열에 취약한데 철제인데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콘크리트가 방화 성능이 있다. 열을 막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궁합이 잘 맞는다. 콘크리트와 철제가. 근데 구조적으로 이 철이 콘크리트를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제일 큰 역할이 뭐냐면은, 콘크리트는 취성이 있어요. 힘을 받으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 뭐 탄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변형을 별로 못하고 그냥 팍 파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힘을 주면은 얘는 그냥 뚝 하고 부러져요. 뭐 우리 옛날에 그 칠판의 백묵 마찬가지죠. 걔는 그냥 뚝 부러집니다. 뚝 부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콘크리트다. 근데 이쪽 양 끝을 받치고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휘어져. 그러면은 이 밑에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려고 그러고, 이 위에는 이제 압축을 받아요. 압축.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누르면은 이 윗부분은 압축이고 여기는 피부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바로 뚝 부러지는 게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쪽에다가 보강을 하는 거죠. 보강. 뭘로? 늘어나는데 힘이 센 철근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또 합성이 돼서 힘을 쓰는 이유는 부착력이 있다 이겁니다. 자, 콘크리트가 이 철근을,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 이게 철근이다 하면 콘크리트가 이 철근을 꽉 잡는 힘이 있어요. 이게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쑥 빠져버려요. 이게 이 붙잡고 있는 부착력이라 하는데, 이게 없으면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힘을 못 받지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쪽이 밑에다 철근을 배치해 놨는데 얘가 콘크리트랑 딱 붙어 있어야지 이게 빠진다 그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꽉 잘 달라붙으라 그래서 대나무 마디처럼 표면에 이런 돌기가 있어요. 리브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형 철근이다. 디폼드 바. 그 기술이 없을 때는 옛날엔 또 뭐 이렇게 그냥 매끈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이게 뭡니까? 원형 철근이죠. 원형 철근. 이게 여기 표면이 울퉁불퉁하지가 못해요. 이게 철강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인발법으로 쭉 빼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철근을 이렇게 후크라 그래서 끝을 우산 손잡이 꼭지처럼 이렇게 다 꼬부려 놔야지만 얘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공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의 얘기는 이러한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피복 두께라는 게 있습니다. 피복 두께. 그러니까 피복 두께는 그림에도 있지만은 자 보가됐던 기둥이 있던 자 콘크리트 표면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철근까지의 그 두께를 피복 두께라 그럽니다. 그럼 보는 주철근이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고 그거를 감싸는 철근 갈비 늑자를 써서 늑근이라는 게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그러면 늑근 표면까지의 두께를 피복 두께라 그랬겠죠. 기둥 같으면 주철근이 이렇게 세로로 된 철근 아니에요. 그거를 또 이렇게 감싼 철근이 있어요. 그 띠철근. 또는 그거를 한 토막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나선형으로 말아놓은 게 있는데 스파이럴 철근이라 나선 철근. 하여튼 그 표면까지 콘크리트 기둥에서 기둥 콘크리트 면에서 그 띠철근이나 나선 철근 표면까지의 그 두께를 피복 두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 이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피복 두께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 표에 있다시피 요거는 게 일반 콘크리트죠. 일반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경우 자, 이 철근 표면까지의 피복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냐?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뭐 물속에 잠겨 있는 거는 뭐 10cm는 돼야 되겠다. 100mm. 또 뭐 어떤 거 굴뚝 같은 건 얼마가 돼야 되겠다. 또 뭐 보는 얼마, 스랩은 얼마, 또 땅에 접했을 때 얼마. 뭐 이런 다 조건에 따라서 피복 두께가 뭐 10cm부터 뭐 2cm, 100mm부터 20mm 그 사이에 조건에 따라서 이 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피복 두께를 정해줘요. 근데 이게 최소한의 피복 두께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피복 두께는 뭐 때문에 하나 뭐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콘크리트의 내구성의 증가입니다. 내구성. 콘크리트가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내구성을 갖기 위해서 자 그러면 피복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철근의 부식 방지입니다. 부식 방지. 앞서 얘기했지만은 다행히 콘크리트가 시멘트가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에 꽉 둘러싸여 있을 때는 철근이 녹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알칼리인데 그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부식이 방지되기 위해서 피복 두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피복 두께 3cm를 했다. 그러면 이 알칼리성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느냐? 몇 년 동안 유지가 되겠느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이 그걸 다 실험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중성화 지수. 자, 이 콘크리트 표면이 1년, 2년 해를 거듭할수록 알칼리성을 잃고 점점 중성이 됩니다. 중성. 뭐 알칼리의 반대는 산성이니까 산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점점 중성화가 되면 중성화가 된 이후로는 습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녹이 쓸 가능성이 있어요. 철근에 녹이 있습니다. 녹이 쓸고 부식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부착력도 떨어지고 또 철의 녹이라는 건 부피가 증가해서 또 이 피복 두께가 피복 콘크리트가 박리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성화 상수라는 숫자가 7.2입니다. 7.2 곱하기 피복 두께가 3cm면 3cm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3cm 제곱이면 3, 3, 9네요. 9. 9 곱하기 중성화 그 상수, 중성화 상수 7.2를 곱하면 그냥 대략 7만 곱해요. 그러면 7, 9, 3cm 제곱 9죠. 63년. 7.2니까 한 65년 이후에는 3cm 피복을 했을 때 점점 알칼리성이었던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겠다. 라는 그 계산인데 그런 정도까지 뭐 수치 같은 거 계산 뭐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는데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요거는 철근이 부식 방지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아까 내화성도 갖출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제가 일단 한 500도씨만 열받아도 그냥 절반 이하로 뚝 강도가 떨어져요. 그 벌써 오래됐지만은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가 무역센터 건물이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그 철골 건물인데 폭발하면서 화재가 나면서 그 철재가 순식간에 그냥 금방 1000도 이상 올라가는 거는 건물 화재에서 5분, 10분이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온도가. 어쨌든 이 철근이 콘크리트가 감싸움으로써 이 내화 성능을 가져요. 예, 그래서
열에 천도씨 뭐 그런 건물 화재 때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이렇게 버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다 규정에 디테일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철근이 있고 피복 두께가 있음으로써 이 철근에 부착력이 생겨요. 부착력이라는 게 철근과 콘크리트가 꽉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힘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철근 연결하실 때 보셨어요? 이 철근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가느다란 철사, 결속선이라죠. 그리고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요. 그거 무슨 힘이 있어요? 예? 그냥 삽으로 툭 치면 이게 뚝 끊어져 버리는데. 근데 얘네들이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요 위치만 딱 지키고 있으면 될 정도. 결속선의 힘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콘크리트가 얘네들을 꽉 감싸고 굳어서 그 힘으로 이 철근이 연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을 받는 철근, 인장력을 받는 철근은 이 철근 직경의 40배, 이 40배만큼 겹쳐라. 예를 들어 철근이 직경이 1cm다 그러면 40cm 겹쳐라. 근데 또 이런 힘을 받는, 이런 압축을 받는 철근은 철근 직경의 뭐 25배를 겹쳐라. 25cm. 그런 규정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착력이라는 것도 피복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렇게 꽉 붙잡아서 부착력이 있어서 철근의 뭐 이음, 겹침 이음 역할도 하고 또 얘가 콘크리트랑 하나의 일체가 돼가지고 힘을 쓴다 이겁니다. 또 피복 두께는 골재 그런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다 타설을 하는데 자, 거푸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푸집 안에 철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간격이 없어요. 피복 두께 간격이 없다. 간격 뭐 10mm만 해놨다. 그러면 자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콘크리트 건축에서 쓰는 게 자갈 직경 최대치가 25mm거든요. 여기에 딱 들어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자갈들은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피복 두께 간격이 있어야 그 사이로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가 술술술 유동성 있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피복 두께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 좋은데 피복 두께에 대한 뭐 조건에 따른 표도 있지만 그럼 피복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겠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피복 두께가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저거는 뭡니까? 이 그림이 보가 슬래브가 있고 슬래브 밑에 받치는 게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보를 뭐 T형보다 T자 뭐 하여튼 그거 다 맞아. 그건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자, 보가 받치고 있는데 위에 철근이 있고 밑에 철근이 있어요. 그러면 구조 계산상 철근을 거기다 배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건축에서 쓰는 단면 2차 모멘트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복잡하니까 이제 모멘트만 생각해. 모멘트라는 게 자, 여기 두 군데를 받쳤을 때 여기 눌러서 이렇게 휘는 거 있죠. 휘는 거. 그 휨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할까? 그 휨에 견디는 능력을 단면 2차 모멘트라 그래요. 근데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의 폭에다가 이 철근 두 개, 밑에 철근, 위에 철근이 있으면 그 철근과 철근 사이에 그 거리, 그거를 뭐 D라고 했을 때 그 공식은 뭐 12분지 철근 보 폭 곱하기 그 철근과 위철근, 아래철근과의 그 거리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제곱.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그 숫자가 휨에 저항하는 능력의 그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철근을, 위아래 철근을 조금,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줄여가지고 가깝게 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철근과 철근의 거리가 30cm다. 그러면 30cm의 세제곱, 나머지 뭐 12분의 보폭은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 뭐 보폭이 30cm다면 12도 생략하고 거기에 곱하기를 이 철근과 철근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를 한다. 그 힘이 그랬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철근, 아래 철근, 철근 중심 간의 거리가 30cm였을 때, 또 그거를 좀 줄여가지고 뭐 24cm였을 때 계산을 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요. 왜? 세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피복 두께가 두꺼워진다, 보에서 피복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건 뭐야? 철근과 철근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복 두께를 정해놓은 피복 두께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철근과 철근을 이렇게 멀리 해주는 게 좋겠죠. 멀리 해주는 게 그게 구조적으로 말하자면 단면 2차 모멘트가 높아지는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림처럼 그분은
위에, 자, 보폭은 30cm. 근데 위에 철근이 6가닥 들어가야 되고, 밑에도 6가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철근을 위에 점점점점 6가닥, 밑에 또 점점점점 6가닥을 하고, 자, 느끈 써요. 스트럽이죠, 스트럽. 느끈. 자,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는 확 벌려서 확보를 했는데, 문제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철근에서는 중요한 게 철근의 순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철근의 순간격. 그래서 철근의 순간격에 뭐 규정이 또 있어요. 뭐 철근 직경에 뭐 1.5배 이상, 또 최대 자갈 직경에 1.25배 이상, 뭐 그 조건이 있는데, 왜 철근을 이렇게 따닥따닥 붙이면 안 되고 이걸 일정하게 이만큼 최소한 벌려줘야 되냐? 그거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믹싱돼가지고 그 안에 뭐예요? 모래하고 시멘트 풀은 좋아요. 근데 자갈이 있잖아요, 자갈. 그 자갈이 철근을 다 통과를 할 정도가 돼야지. 자, 철근을 너무 이렇게 쫑쫑하게 해놨더니만 자갈이 다 걸렸어요. 이 밑으로는 뭐예요? 몰탈, 모래하고 시멘트 풀만 빠져나가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재료 분리가 됐다. 이 진정한 콘크리트가 아니죠. 예? 자갈은 다 걸려버렸으니까. 제 좀 오래된 영상인데, 지금 이 영상 있죠. 건물이 붕괴된다는 거. 이게 저기 테헤란로 쪽에 있던 어떤 빌딩이었어요. 제가 현장에 직접은 그때 못 갔고, 그 뉴스 방송에 나오는 그 화면이 있는데, 저 방송이 흐릿하니까 지금 제가 또 제 영상을 또 캡처한 거 아니에요. 그 제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기둥인데, 자, 새로 세입자가 바뀌어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기둥이, 원형 기둥이 다 터져가지고 막 붕괴가 되고 있어요, 붕괴.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자, 철근의 순간격이 없습니다. 철근을 벌려줘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흐려서 저거 하신 분은 원본 영상을 보세요. 철근을 그냥 이렇게 그냥 간격 없이 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냥 아주 철근으로 둘러쳐버렸어요. 원형 기둥인데 그 철근을 무지막지하게 넣어가지고 철근에 간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를 부어놓으면은 콘크리트가 여기 들어가서 이 철근에 막혀서 자갈은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시멘트 풀, 몰탈만 이렇게 삐질삐질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거푸집을 띄니까, 예, 피복 두께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제대로 강도가 안 나오죠. 자갈은 건너오지도 못하고 국물만 나오죠. 국물만. 자, 그러면 일반인들 생각에는 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철근을 많이 넣으면 튼튼할 줄 아는데, 많이 넣는 것도 정도 문제지 규정에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 사건이 터졌을 때 딱 보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어떻게 계약을 했겠어요? 철근 팀하고. 자, 이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 팀한테 예를 들어서 일정 공사를 띄워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철근 투입량 톤당 인건비 얼마를 주겠다. 자, 그러니까 철근은 시공사 본사에서 지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구제비를 집어넣어가지고 철근을 그냥 소모해서 톤수를 막 올라가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철근, 예? 철근 일량에 대한 금액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규정대로 딱딱 이렇게 철근 간격 맞춰서 도면대로 넣으니까, 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20톤밖에 안 들어갔어요. 20톤밖에 안 들어가. 근데 그냥 막 갖다 그냥 철근을 무대기로 집어넣으니까 40톤, 50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톤당 곱하기 얼마 내가 가져가는 돈. 그렇게 계약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폐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철근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넣으니까, 예? 철근의 순간격도 없죠. 그러니까 또 피복이 제대로 안 되죠. 피복 강도가 안 나오고. 자, 기둥이라는 게 이렇게 돼서 콘크리트 기둥이 압축력을 주로 받잖아요. 압축력.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받는데 콘크리트 기둥 단면에 비례해서 압축을 받겠죠. 그렇지만 짧은 기둥이면 100% 압축을 받는데 이 기둥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압축력을 받을 때 이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예? 이렇게 좌굴이라 그래요. 좌굴. 압축을 세게 했을 때 이렇게 좌굴이 돼버려요. 옆으로 휘청하는 거. 그래서 철근이, 기둥 안에 들어있는 철근이 휘청 꺾어지지 않으려면 삐철근으로 잡아주고, 또 콘크리트 피복이 제대로 견고하게 돼가지고 늘렸을 때 철근이 휘청 좌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붕괴가 됩니다. 지금 테헤란로의 이 건물 사건이 그거예요. 도대체 피복 강도가 안 나오니까
압축을 받으니까 철근들이 전부 이렇게 좌굴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기둥에서 철근, 아니 콘크리트가 압축력에 대해서 힘을 많이 쓴다는데 뭐 굳이 철근 기둥에서 보는 게 이해를 한다 그래. 보는 이렇게 휠 때 이 밑에 철근이 늘어나는 쪽에서 힘을 받게 하려고. 예. 기둥에서는 어떠냐? 자, 기둥은 이 철근이 받는 능력과 콘크리트가 받는 능력이 달라요. 기둥을 자 압력이 이렇게 받는다 그럴 때 철근과 콘크리트 이게 두 가지 재료니까 재료를 통일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철근을 콘크리트다 생각하고 철근의 단면을 콘크리트로 환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산 계수가 있어요. 철근은 콘크리트의 15배의 힘을 쓴다 이렇게 됩니다. 15배. 콘크리트에서 이제 탄성 계수비라 그러는데 탄성 계수비 15배. 자, 그러면은 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예를 들어서 20cm 곱하기 20cm짜리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콘크리트 요 안에 철근의 요 동글동글한 그 철근의 단면적을 보니까 얼마냐 하면은 철근이 예를 들어서 8개가 박혀 있어요. 8개. 그러면 전체 철근 단면적이 얼마입니까? 3cm 곱하기 8개니까 38이 24 스퀘어 센치겠죠. 24 스퀘어 센치. 그러면 이 콘크리트의 순수한 콘크리트 단면적은 얼마겠어요? 20cm, 20cm 곱하기 하면은 400 스퀘어 센치에서 철근 요거 3cm 직경 면적을 8가닥 38이 24 스퀘어 센치를 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400에서 24를 빼면은 400에서 376 스퀘어 센치가 되겠죠. 376 스퀘어 센치. 그거는 콘크리트의 순수한 단면적이고, 그러면은 이 철근은 탄성 계수비 얼마나 그랬어요? 콘크리트의 15배다, 15배. 그러면 24 곱하기 15를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24 곱하기 15를 하면은 360이 돼요. 360이고, 아까 콘크리트의 순수한 그 철근 구멍 빠진 그 면적을 하니까 376이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철근을 환산해가지고 환산한 그 단면적, 그러니까 철근을 콘크리트로 환산한 거 360 스퀘어 센치를 376하고 더해봐요. 그러면은 그 단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대략 계산해보면 아까는 20cm 기둥이 27cm 거의 30cm 가까운 이렇게 단면이 커져요. 예. 그러면 27cm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간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철근을 8가닥을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20cm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좀 피복 두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였는데, 그런 철근의 이런 압축에 대한 능력, 콘크리트의 능력이 15배 정도의 능력의 차이가 난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골재가 부족합니다. 골재 중에서 세 골재 한 모래인데, 모래가 강모래가 있으면 좋은데 왜 좋아요? 바닷모래는 흔해요. 바닷가에 가서 막 풀 수가 있는데 바닷모래는 염분이 많다, 염분. 그래서 자, 우리가 소금기에 철근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염분에 녹이 많이 납니다. 녹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일정 퍼센테이지 이하로 염분을 제한합니다. 이 콘크리트 이제 그 배합 규정에서 나와요. 근데 그러면 염분에도 별 지장 없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 철근에다가 에폭시라는 그런 합성 수지를 코팅을 해요. 코팅. 에폭시 코팅 철근이 되는데, 그거는 자 콘크리트 안에 염분이 있던 없던 문제가 없겠죠. 코팅이 돼서 염해를 받질 않으니까. 실제로 콘크리트 안에 염분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강도는 끄떡없어요. 강도. 근데 왜?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부식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이제 그 전체적인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철근을 에폭시 같은 거 코팅을 하는. 에폭시는 뭐예요? 가소성 수지가 아니라 열 경화성 수지라 그럽니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코팅을 해요. 그러다 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자, 유리섬유로
철근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리섬유 바죠. 유리섬유 철근하면은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철근은 아니고 유리섬유 바 사진에서 보듯이 저렴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이게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보이세요? 이게 유리섬유 바입니다. 유리섬유 바 철근 대용이에요. 철근 대용. 약간 이렇게 좀 뭐 쇳소리 비슷하게 나는데 와 얘가 있잖아요. 이게 벽돌 하나 받쳐놓고 여기 차바퀴로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휘어지는데 부러지지가 않아요. 제가 힘을 힘껏 해도 얘 끄떡도 여기가 나는데 끄떡도 안 합니다. 거기다 인장 강도도 철근보다 높아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밴딩하는 게 좀 문제가 돼요. 밴딩을 하는 게.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이 경북 영천에 있고, 요게 이제 가격은 철근보다 좀 싸고, 예, 무게는 또 훨씬 또 가벼워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건축물에 쓰기에는 적용하기에는 좀 제한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개발돼서 나왔다 이겁니다. 예? 예, 이게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 제조하는 걸 보면 그 무슨 옷 감자고 밧줄 직조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이 방향에 예? 유리섬유를 감았어요. 감아가지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근데 얘도 철근하고 열 팽창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문제가 없으니까 개발돼서 지금 철근 대신에 일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자, 피복 두께가 왜 중요한지, 예? 그리고 피복 두께가 뭐 두꺼우면 좋은 줄 알고 자꾸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특히 보호에서 얘기했죠. 점점 이게 가까워지면은 예? 단면 2차 모멘트가 세제곱에 비례해서 예?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도 피복 두께를 뭐 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서라는 게 있어요. 스페이서. 그러니까 바닥에 받치는 고임, 예? 두께 확보하는 스페이서. 그러니까 피복 두께 4cm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4cm 두께의 토막을 받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도너츠형 스페이서도 있어요.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끼면은, 그쵸? 철근 표면부터 3cm짜리, 4cm짜리, 5cm짜리. 그래서 벽 같은데 기둥에 수직 철근에는 그런 도너스형 스페이서를 또 끼고, 스페이서는 또 뭐 얼마만큼의 몇 개씩 써라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 그거는 머리가 복잡하니까 됐고, 자, 이렇게 피복 두께를 확보하려면 스페이서라는 거를 낀다. 예? 간격제?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이런 점들이 체크 포인트다 이겁니다. 피복 두께 잘 개념적으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게 무슨 건축공학과 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아까 무슨 뭐 내구 중성화 연한 뭐 상수 7.2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피복 두께가 왜 필요한가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